고3 생활이 힘든 이유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자신의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로 인해 힘든 것이며,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순수한 공부 시간으로 하루 10시간을 채우면 그때부터 성적이 바뀐다 라는 걸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2012년 6월 10일 이예지 학생, 노래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추천은 조민정 학생이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이렇게 하면 맞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지 학생이 해준 글을 정말 많이 공감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고3 생활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에 대해서 지난 날을 반성한다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후회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면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든 것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필코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막 찾아봤더니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뭐였냐면 이대로 도망칠 순 없다. 기필코 해내고 말 거야 이러면서, 이거 틀렸죠. 이대로 도망칠 순 없다라는 말이 딱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라는 건 안 하려고 어디로 도망칠 수 없는 거거든요. 도망친다고 해서 꽁꽁 숨어서 그 공부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거든요. 절대로. 혹시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해서 뭐해?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지? 이러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공부 안 돼서, 하기 싫어서, 또는 집중이 안 돼서 안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마치 뭔가 대단한 듯한, 왜 대학에 모두 가야 하는 거야? 대학에 간들 막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어딘가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도망칠 곳이 없어요. 네, 결과에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무서운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마지막 시간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 문제찜 꽁 해준 학생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테마 10번째가 되고요. 2번 문제는 무한 고객 감동을 선물하고픈 따뜻한 호텔리어 쉬는 점. 3번 문제는 연대 정액과의 꽃 이예진. 5번 문제는 역사학계의 완쾌남, 완전 유쾌한 쌤이래요. 유동호. 7번 문제는 이제 막 정치에 눈을 뜬 원희. 지금은 다 떴을 것 같아요. 8번 문제는 미래의 큰별쌤 박재명 학생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익집단부터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요. 또 반복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마인드맵을 그리고 지도를 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원 정치과정과 참여해서 선거 끝나고부터 나온 주제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였습니다. 맞죠? 여러분, 정당에서는 정당의 기능, 그래서 뭐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막 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매개적 기능이 있더라 하는 것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당 공천이라는 주제를 평가원이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당과 관련해서 정당의 기능, 정당 공천, 그리고 양당제, 다당제하는 정당 제도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익집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왜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다원화되고 의회, 행정부, 그리고 정당의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익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암기하거나 그럴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네, 머릿속으로 우리 계속 해왔던 거니까. 순기능, 다원주의를 실현하죠.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정당의 기능을 보완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 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 이익집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정치교육, 정치사회화 된다.
그리고 그러나 역기능은요. 정당에 참여함으로써 공익과 충돌한다. 정책 결정에 혼란을 야기한다. 부정분패를 발생한다. 너무 여러 번 자주자주 했었던 얘기였습니다. 네, 간단히 보고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7쪽에 보면요. 이익집단의 활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방금 앞에서 봤던 주제, 이익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을 강조하는 측의 주장이 있고 하나는 역기능을 강조하는 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가의 의견을 보면서 이익집단은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익집단들에 의한, 이익집단들을 위한 정부로 대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투쟁 중에 있다. 여러분 첫 번째 줄 딱 읽으니까 이익집단에 대한 이 시각이 어떻습니까? 가글을 쓴 이 필자의 시각은 이익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익집단 그들만을 위한 정부로 대체하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돈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는 개인 기부자들이 지원하는 선거운동 자금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에 이익집단들로부터 나오는 비율은 폭증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과정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 그렇게 정치권이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기능을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다음 한번 볼게요. 나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후원회와 이익집단들의 돈이 대체로 의원들의 합법적인 투표권 행사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줄까지 읽으면 이익집단의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딱 감은 안 올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더 한번 읽어볼게요. 오히려 의원들의 정치적 파벌, 이념적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구민들의 욕망이 의원들의 투표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후원회와 이익집단들의 돈이 그럼 우리의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결정하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긍정적, 부정적, 역기능, 순기능 어느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의원들의 투표를 결정하는 데 뒤에서 막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하고 그런 데 쓰이는 것은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글은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읽어볼게요. 후원회들과 이익집단들의 활동의 합법성은 아주 강력하고도 쉽게 변호될 수 있대요. 그들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왕성한 경쟁은 번창하는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익집단들을 이야기할 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죠. 예, 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민주주의 사회가 될수록 자기 이익을 자기가 실현하고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활발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그래서 이익집단들의 이런 왕성한 활동은 그 사회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우리나라도 권위주의 정권 하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익집단들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자의 입장은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회는 자유사회에서 정치적 출구를 찾는 이익집단들의 자금이 노출되는 유용한 기구이며 후원회와 이익집단들을 억누르면 오히려 은밀한 방법으로 돈이 지원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후원하는 활동들을 억제하다 보면 뒷거래, 로비, 진짜 검은 돈 이런 것들만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익집단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것이 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대비해서 보시면 좋겠죠? 이 가나를 조금 이렇게 그대로 싣기에는 양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잘라서 문제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관련된 문제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과 관련된 문제 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대 정액과의 꽃 예진 잘 보세요. 밑줄 친 기억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국회에 상정된 어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 협회의 발전, 나아가 회원사 각각의 이익 실현에 커다란 제약을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충분히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사례를 대입하면 훨씬 쉽겠죠. 예를 들어서 스크린 쿼터. 여러분 스크린 쿼터는요. 한국 영화 의무 상영 일수입니다.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되는 일수가 있는데 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법안이 국회를 막 통과하려고 해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될 경우 우리 협회, 영화인 협회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또 나아가 각각의 이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의 활동에 이익 실현에 커다란 제약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충분히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접촉을 늘리는 한편 여러분 관련 상임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배웠죠 이미. 국회에는 상임위원회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마치 이것은 우리 교실의 학급 부서처럼 그래서 총무부, 미화부 하듯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국회도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크린 쿼터 관련된 영화 관련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보냐면 문화, 체육, 관광 하나 더 있는데 상임위원회 방송 문화체육 관광 방송 상임위원회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문방이라고 부르는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접촉을 늘리는 한편 그래야 되겠죠. 그들이 먼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본회의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되니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막 만나보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협회 회장단은요. 2012년 무슨 요일 12시에 국회 앞에서 법안 통과 저지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에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회원 여러분께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참여할 때에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밑줄 친 기억, 협회 회장단이 지금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당면 과제가 뭐예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이익 실현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당면 과제,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할지도 모른다는 이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막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국회 앞에서 이렇게 저지 서명 운동도 하고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접촉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사익보다는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협회라는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은 기본적으로 공익이 아닌 그들의 특수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협회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지금 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방향 제시를 지금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시되는 일입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시되는 일이 뭐예요? 가장 회원 여러분의 전적인 신뢰,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 이거죠. 네, 이것도 아닙니다. 2번.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호응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회원 여러분의 전적인 신뢰, 그리고 참여, 그리고 그럴 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호응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재심은 진짜 읽기입니다, 읽기. 4번, 이익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 활동을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5번도 보겠습니다. 지도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지금 따르십시오. 그런 겁니까? 그것도 역시 아니죠. 정답은 3번이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예요. 밑줄 친 방안의 적절한 사례를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봅시다. 역시 이익 집단과 관련된 보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다양화, 전문화 경향을 보이면서 현대사회가 이렇게 변모되었네요. 다양화, 전문화 경향을 보이면서 그래서 다양한 집단들의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죠. 예전에는 정말 단조로웠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집단들이 등장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들의 욕구를 결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기구들은 문제 해결의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정당을 한번 보니까 정당의 경우 정당의 관료와 당리당략 추구 등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면서 집단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앞서서 지난 시간 끝에 배웠던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뭐였죠? 사회의 다양화, 전문화.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정당이 제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어요. 또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좀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대의 정치가 지닌 지역대표 체제의 한계. 이게 세 번째. 지역대표제의 한계.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 지역 단위에서 1등한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지역 대표성은 강한데 전문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안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집단의 등장 배경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는 조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정당의 경우 이렇게 관료화되고 그들의 정당의 당리, 당량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집단들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절하지를 못하더라, 정당이. 그래서 이 집단이 직접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정당의 문제와 같은 경우는 정당 개혁 운동이나 유권자들이 그 정당을 안 뽑아주거나 또는 무능한 정당을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정당의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래 봅시다. 그러나 대의 정치가 지니는 지역대표 체제의 한계는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서도 개선될 수가 없죠. 지역 단위로 해서 대표를 뽑는데 그 지역 대표가 지역 대표성이 강하고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그 자체는 어떤 노력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서도 개선될 수 없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 요 지역 대표 체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하나 기억할 것, 이익단의 등장 배경과 맞아떨어진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문제 풀면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이익단의 등장 배경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 제시문 안에서 이런 정당 정치의 한계 문제점들은 정당 개혁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 지역 대표 체제의 한계는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 대표가 지니는 한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역 대표는 지역 대표성. 내가 이 지역의 대표야 하는 지역 대표성은 큰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기업, 선거 공영제를 확대하면. 이거 해결 방안으로, 이거 없네요. 아까 예진이 맞나요, 이거? 해결 방안으로 맞아요? 전혀 상관없죠, 여러분. 선거 공영제의 목적이 뭐예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죠. 지금 여기서 이 다양한 방안은 지역 대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본 거지,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니은. 지역대표 체제에 한계가 있으니까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버리자. 이거는 정말 딱 맞는 해결책으로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행정부의 권한 강화, 행정국가화 현상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권력기구 간에 어떤 권력기관만 비대화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죠.
보세요. 이 지역 대표 체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렇다면 직능 대표를 도입하면 어떨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 대표성은 크고 전문성은 떨어지니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또 여러분,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죠. 정말 다양한 공익과 국민 전체의 의사를 수렴한 다양한 의사들을 제기할 수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제기할 수 있으니까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요, 시민단체 부분에 넣지 않고 여기다 넣은 이유는요, 이 제시문 자체가, 선생님이 1, 2, 3 표시한 이 제시문 자체가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과 좀 맞아 떨어져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호 문제네요, 동호 문제. 다음 대화의 빈칸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기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제공하여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제공해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건 이익집단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예, 정당도 시민의 의사 다양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따라서 이걸 보고는 어떤 참여 집단인지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경쟁적 압력 행사를 통해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감이 오네요. 뭐 같아요, 여러분? 이 집단 같죠? 정책 결정의 지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갑과 을까지 와보니까 이 집단 같구나. 그리고선 병을 봤더니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한 불공정한 경쟁을 막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 공익,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을 막는다. 이런 건 다 공익과 관련이 있는 병의 의견을 딱 읽어보니까 이건 시민단체 같아요. 그럼 이거 기억 선생님 뭐 물어보는 거지 도대체? 헷갈려요. 이랬을 때 선생님이 딱 얘기해 줍니다. 갑 학생과 을 학생은 제대로 이야기했지만 병 학생은 잘못 말했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병은 잘못 말했네요 라고 하니까 병이 말하는 건 여러분 시민단체임을 알 수가 있죠. 시민단체에 대해서 병학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병학생은 선생님 질문에 잘 대답을 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시민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선생님이 질문한 것은 아마 이익집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되겠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이익집단 활성화에 따른 영향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익집단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합니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경쟁적 압력 행사를 통해서 정책 결정의 지연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딱 맞아떨어지죠. 이익집단. 2번 정당 정치. 여러분 정당은 해당 사항 없음이죠? 네. 3번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시민단체 활동과의 관계. 시민단체 역시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행정국가 현상의 진전에 따른 현대민주주의 발전, 행정국가 현상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익집단 살펴봤어요. 예, 동호 문제인데 요즘 질문을 잘 안 하고 혼자 막 풀고 갔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익집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시민단체에서는요. 일단 시민단체의 의미, 특징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영리적이지 않은 비영리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한번 기억해 놓읍시다. 공익을 추구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형성한 집단, 그것을 시민단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문제점을 한번 보면 역시나 이것도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역할은 시민단체에 참여를 함으로써 참여 정말 활성화되죠. 개인적인 참여보다는 집단적인 참여가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걸 아시죠? 바로 그 얘기. 또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또한 여러분 특히나 환경 문제 같은 것 그리고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범세계적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경, 인권, 평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들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시민단체 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런 것들이 뭐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한계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네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시민단체라고 부르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그래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 두 번째는 열악한 재정이죠. 예, 회비가 잘 안 거칩니다. 뭐 회원도 별로 없고. 요즘은 많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지만 그래서 열악한 재정 탓에 기업이나 정부 후원금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민단체의 역할 자체가 어떤 국가 권력이나 기업의 부정부패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인데 어떤 이렇게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후원금을 받게 되면 그 본연의 역할, 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익집단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그 순수성을 상실해가는 것.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고 또 하나만 더 써보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이게 흡사 뭐 자원봉사처럼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이제 뭐 공익을 위한다는 활동들을 막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좀 체계도 잡히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전문성들도 요구되는데 그 전문성 측면에 있어서 그것들이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 문제점이 됩니다. 물론 이건 뭐 전체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모든 문제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단체에 관련된 문제를 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세요. 다음 글에 나타난 시민단체의 문제점. 여러분 문제 딱 보시면 시민단체의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문제 보시면 어떤 형식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시문 보고 여기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적인 것 찾아서 이게 맞는 거 딱 찾아내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언어 추론 형태가 되니까 오히려 공부를 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죠. 뭐 어떤 기본 개념 바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재정구조의 취약성과 재정 운용의 부실, 중앙집권적 조직에 따른 지방조직과 풀뿌리 조직의 미비와 같은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대요. 시민단체들의 문제점, 재정의 취약성, 그 다음에 이 시민단체가 오히려 하향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지방에서부터의 그런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조직들의 미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사회적 유용성 등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죠. 사회적으로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가 될수록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활동은 활발해지는 거니까. 사회적 유용성 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겪는 데에는 보세요. 지금 이러한 문제를 겪는 데에는 여기 보세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읽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러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실은 유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겪는 데에는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바로 이 측면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못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조직이 축소되고 회비가 감소되는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 시민의 참여가 줄어들고 회비가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필자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바로 이 점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뭐겠어요? 문제 해결 능력, 대안 제시 능력, 이것들을 기르는 거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운 이유는 1, 2, 3, 4, 5번 선지가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혼란해가지고 아무거나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딱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적인 그 주제를 딱 뽑아내고 선지로 가야 합니다. 지금 분명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더라. 바로 그걸로부터 모든 다른 문제점들이 파생된 거였어요. 그다음에 열악한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음 보겠습니다.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참여 유도도 좋지만 다시 더 가보세요. 실무자들의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 정도를 높인다. 정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니에요. 3번도 얼마나 좋습니까?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본다. 제시한다.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참여가 줄어들고 회비가 감소하고 조직이 축소되고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높이는,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 고르셔야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뭐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하면 4번 고르셔야 합니다. 다음 볼게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71쪽의 8번입니다. 3명이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밑줄 친 A운동의 특징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노동운동과는 다른 A운동이 활발하게 조직되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A운동을 뭐라고 우린 부르냐면요. 여러분 신사회운동이라고 불러요. 어머, 선생님 신사회운동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저는 A운동을 보자마자 신사회운동인지 전혀 몰랐는데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A운동은 신사회운동이다, 아니다 이런 선지로 출제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이 A운동의 특징을 지금부터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시문을 잘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신사회운동인데 이거 모르셔도 된다고요? 쉬우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노동운동과 다른 그런 A운동이 활발하게 조직 전개되고 있는데 이 노동운동은 어땠냐면요. 하얀색으로 할게요. 전통적인 이 노동운동은 계급과 같은 집단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이 A운동은요. 여성, 환경, 인권, 삶의 질. 자꾸 무슨 실 같은 게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코를 계속 만졌어요. 네, 막 무슨 실인지 머리카락인지 날리는 느낌. 네. 전통적인 이런 운동은 집단이었고요. 집단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A운동은 여성의 권리, 환경, 인권, 삶의 질을 강조한답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면 여기가 집단을 강조하는 데 비해 그랬으니까 이 A운동은 뭐 개인을 더 강조하겠네요. 또한 보세요. 노동운동의 경우에는 단위 사업장, 상급 노동조합,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연합과 같이 위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대요. 위계적인 조직이 뭐죠?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위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 A운동은 보니까 풀뿌리, 자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며 서로 간의 관계는 느슨한 연대. 여러분 여기는 위계적인 상하가 있는 이런 위계적인 이런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느슨한 연대래요. 연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수평적인 그런 느낌도 나죠. 이거 읽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기억. 이 A운동, 신사회 운동인데 그냥 A운동이라고 놓고 칠게요. 이 A운동은 전체 사회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부사회운동은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의미했대요. 신사회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전통운동과는 다른 그랬죠. 따라서 사회 전체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건 부사회운동, 노동운동과 같은 것. 예전에 산업사회의 사회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니은,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의 노동운동은 위계적이었고요. 지금 얘는 느슨한 연대래요. 그러니 맞죠. 디귿, 정치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신사회운동이요? A운동이요? 지금 A운동 보니까 환경, 인권, 삶의 질 등을 더 강조합니다. 여성의 권리. 이걸 경제적인 이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리을, 특정 집단의 이익 실현보다는 공동체의 어떤 일상에 관심을 갖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성의 삶,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대비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리을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역시 제시문에 나온 그대로 제명, 예, 신사회운동인지 몰라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풀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시민단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실 수능 문제를 보면 이 셋을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마지막 이 셋을 비교하는 여기 하나 이제 칸 채우는 거 해보고요. 그리고 이 셋 비교하는 문제들 우리 지금 여기 12익집단과 시민단체 모두 3문제가 나와 있고요. 9 정당에서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제명, 정당의 목적은 뭐였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에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목적은요. 그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 시민단체의 목적은요. 공익을 실현하는 거죠. 공익을 실현하는 것.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당의 관심 영역은요. 어떤 특정한 어떤 쟁점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익집단은요. 그들의 특수이익과 관련된 특수한 그런 특정 분야에만 그들과 관련이 있는 좁은 범위의 관심 영역. 그리고 시민단체는요. 역시나 모든 쟁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정치적 책임을 지느냐 아니냐의 여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정당이 되고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공통점은 뭐예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더라. 결정에 영향을 끼치더라. 또 써보면요. 또 써보면요. 네. 여론을 형성하더라. 그리고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 집단이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개념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들어보고 나면 슉슉 하면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이 부분은 문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문제풀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6번이에요. 경아 기다렸겠어요? 경아 이 문제 찜해놓고 테마 9에 6번 문제 찜해주셨는데 왜 이 문제 해설 안 하고 가지? 막 기다렸겠습니다. 경아 보세요. 가, 다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속에 사회 집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 집단은 보통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가나 다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아 보세요. 가나 다가 어떤 사회 집단에 해당되는지 찾아보십시오. 정치적 책임이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그런데 나만 정치적 책임이 있네요. 나는 정치적 책임이 있으면서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경아 뭐죠? 경아 뭐죠? 정당입니다. 가는요? 정치적 책임이 없으면서 공익을 추구해요. 없으면서 공익을 추구해요. 경아도 대답했죠? 시민단체. 다는요? 제명? 다는 없으면서 사익을 추구합니다. 특수이익. 그러니 얘는 이익집단. 여러분 이런 거 쓰다 보면 말하는 거랑 쓰는 거랑 막 달리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수능 특강 할 때 아테네를 현대라고 써놓고선도 막 문제 풀었잖아요. 참, 네. 그때 그럴 때는 왜 그렇게 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실수가 지금은 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나오면 이해를 해주세요. 1번 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대표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국민의 대표를 배출한다.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한다. 경아 맞아요? 아니죠. 이건 누구? 정당이죠. 틀렸습니다. 2번. 나는 정당입니다. 정당은요, 공식적 정치 참여자에 해당한다. 경아 맞아요? 공식적 정치 참여자, 정당. 절대 아니다. 공식적 정치 참여자, 국가기관이라고 했고, 정당은 공식적 아니다. 정말 자주 나온 선지죠. 3번. 다는 이익집단. 집단 이익 실현을 위해서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익 집단이 정권 획득이라고요? 예, 정권 획득의 목적을 갖는 건 정당이죠? 그러니 이것도 역시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와 달리 정당은 자발적 참여와 비영리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여기서 자발적 참여, 비영리성, 이 말 누구에 적용되죠? 여러분, 가에 적용되잖아요. 시민단체 이 말 하잖아요. 자발성, 비영리성, 공익, 이거 시민단체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와 달리, 가와 달리라고 해버렸으니 틀렸죠. 5번 보겠습니다. 이익집단은 특수이익을 대변하며, 그렇네요. 맞네요. 나의 기능을 보완하기도 하죠. 정당의 기능을 보완하기도 하죠. 맞는 얘기죠, 여러분. 이익집단의 등장 배경 생각나세요? 정당 정치의 한계. 생각나시죠? 그래서 정당이 그들의 당리당략, 수뇌부 중심으로. 그래서 이익을 잘 제시하고 이렇게 조직화하지 못해서 이익집단들이 직접 나선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의 기능 보완한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8쪽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국가별 정부와 사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국가별 정부와 사회기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지금 딱 보시면 이 아래 공식적, 비공식적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할 핵심 기본적인 개념은 공식적 정치 참여자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6개의 정부와 사회기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개는 공식적이고 3개는 비공식적입니다. 그건 못 풀면 안 되죠. 이 3개가 공식. 우리 학생들 다 알 거예요. 이 3개는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적 참여자. 여기 또 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정당도 들어갈 수 있죠? 이익집단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식적 정치 참여자. 여기 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아요? 알죠?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계산하기 싫어서 이제 여기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공식적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A국이다. 아, 평균을 내라는구나, 평균. 아, 그러면 다 평균 내놔야 되겠네. 여기 공식적, A국의 공식적 얘네 셋끼리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여기 비공식끼리 평균 이렇게 내놔야지만 요 문제 좀 풀겠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거 세 개 평균 어떻게 하죠?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죠.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평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왔습니다. 56점 몇인데 그냥 56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64, 27, 그리고 45 이렇게 나옵니다. 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수점도 있는데. 옆에 거 했더니 58, 59, 그 다음에 48, 55. 여러분, 지금 각 국가별로 공식적 정치 참여자의 신뢰도 평균을 적은 것이고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들의 신뢰도 평균을 적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문제를 다 풀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공식과 비공식을 가를 수 있느냐? 그걸로부터 출발해서 첫 번째 선지를 딱 보니까 평균 하고 나와 있어서 평균부터 써놔야 되겠구나. 금방 써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첫 번째, 공식적 정치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가장 높은 나라, 신뢰도 평균 한번 해보세요. 높은 나라는 B국이네요. B국이다. 이래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니은. B국은 공식적 정치 참여자들보다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높다. 해볼까요? B국은 공식적 정치 참여자들보다 비공식적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더 높나요? 아니요. 여기가 이렇게 더 높잖아요. B국은 공식적 정치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했어야 되죠. 반대로 썼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D국에 비해서 C국이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 논란이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집행 이거는 공식적 국가기관에서 합니까? 비공식적 국가기관에서 합니까? 공식적 국가기관에서 하죠. 그런데 이 공식적 국가기관에 대한 이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아마 D국보다는 C국이 더 많을 거야. 볼까요? 보니까 D국은 신뢰도가 45인데 C국은 신뢰도가 27밖에 안 돼요. 따라서 정책 결정이나 정책 집행을 하는 공식적 국가기관에 대해서 C국은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봐서 정당성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맞습니다. 맞죠? 마지막, 전반적으로 공식적 정치 참여자들보다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 한번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그런지. A국 보니까 56대 58로. 비공식. 여기가 더 신뢰도가 높네. B국은 아까 보니까 공식이 더 높았어요. C국 한번 볼까요? 27대 48로 비공식이 더 높네. D국 보니까 45대 55로 비공식이 더 높네.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식적 참여 집단보다 비공식적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고르셨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저는 안 쉬웠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리셔야 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디귿 선지가 만만하지 않았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했습니다. 이 집단, 정당, 시민단체 비교하는 문제 두 문제 남겨두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 두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여론과 언론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